첫 강 6페이지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먼저 우리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영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어떤 학문적으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먼저 언어, 소통의 언어로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이 그동안 중고등학교 때 배워왔던 영어의 문법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형식, 일형식부터 오형식. 얼마나 여러분이 한번 기억 하나 봅시다. 일형식이라고 하는 게 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완전 자동사라는 게 나오면 이걸 일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 없어요. 네, 이거 없어요. 왜냐면 난 이걸 안 가르쳐 줄 거기 때문이에요.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어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가 나와서 뒤에 보호가 나온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런 걸 비동사 또는 비동사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삼형식 같은 경우 가장 여러분이 익숙한 문장이 되죠. 주어가 나오고 완전 타동사, 일반적으로 그냥 타동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뭐를이라고 하는 걸 데리고 온다. 그 다음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나오고 수요동사, 뭐 주다 같은 그런 동사들이 나와서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등이 나와서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취하는 게 사형식 문장이다. 오형식은 주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게 나와서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까지 데리고 오는 게 오형식이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제 수업 시간에는 이 오형식이라고 하는 놈을 학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20일간의 이제 19일 남았죠. 19일간의 강의 중에서 이 형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뭐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많은 문과학자들이 이 오형식을 가지고 영어를 거론합니다. 영어에 대한 학문을. 그런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테고 이런 문법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최소한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6년간 배워온 이 오형식이 머릿속에 정말 제대로 잡혀있고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문장을 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냐라는 거에 다시 한번 반문을 해볼게요. 과연 그게 정말 도움이 되었다면은 지금 여러분은 여기 안 있겠죠. 이 자리에 안 있겠죠.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이 일형식과 오형식이라는 이야기를 다 그냥 빼고 그냥 언어로서 좀 보겠습니다. 그냥 영어 언어라고 하는 놈을. 자, 그러면 우선과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자꾸 우리말과 영어를 하나의 같은 언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동그라미인데 영어는 네모다. 근데 여러분이 이 네모를 동그라미 안에다가 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정확히 되지 않고 자꾸 이격이 생기는 거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고. 먼저 그 두 언어의 가장 큰 차이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두 사람이 대화가 있습니다. 자, A, B 대화가 있는데 A가 이렇게 말하네요. 가? 가. 그래, 가. 이렇게 대화가 있어요. 지금 이해되죠? 어떤 상황인지 B가 가려고 하니까 A가 가라고 하네요. 자, 지금 이게 우리말식 대화라고 한다면 이걸 영어식 대화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영어식 대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걸 영어식 대화를 우리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대화를 하네요. 너 가냐? 나 간다. 그래? 그럼 너 가라. 자, 지금 방금 우리말식 대화와 영어식 대화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지금 보이는 게? 뭐가 존재하죠? 영어식 대화는? 나, 너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걸 주어라고 하죠. 네, 주어가 존재하고 있죠. 자,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이렇게 말 안 하죠. 가냐? 간다. 그래, 그럼 가라. 뭘 빼요? 주어를 많이 빼버립니다. 주어 생략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무엇 생략이 없다? 주어 생략은 거의 없습니다. 명령문을 제외한 다른 문장에서는 절대 주어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이 뭐에 익숙해요? 주어를 생략하고 말하는 것, 주어를 잘 살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앞으로 영어를 볼 때는 뭘 챙기려고 노력해라? 주어를 챙기려고 노력해라. 근데 제가 말하는 주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너는 이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동작성이 있다면 그 동작에 대한 주체를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차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한 사람에게 답답하게 소통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육하 원칙의 개념으로 어떤 정보가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육하 원칙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자, 육하 원칙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서부터. 누가 알죠? 육하 원칙 뭔지 알죠? 자, 누가 그 다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우리가 여기다 정보 하나만 더 붙일게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문장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없죠? 뭐뭐 하다. 동사가 없죠? 사실 여기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육하 원칙의 동사까지 포함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뭐 하다, 이 7개의 정보 중에서 가장 그 다음에 궁금한 정보는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금 A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기야, 아니 글쎄 우리 애가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B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이 중에서 우리 애가 누가, 그 다음 우리 애가 언제, 우리 애가 어디서, 우리 애가 무엇을, 우리 애가 어떻게, 우리 애가 왜, 우리 애가 뭐 했는데. 자, 이 7개 중에서 어떤 거 물어볼래요? 가장 먼저 뭐 했는데. 이게 가장 궁금하죠? 우리가 뭐 했는데, 뭐 어쨌다고 라고 다시 물어보네요. 자, 나한테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랬더니 A가 먹었어 이러네요. 먹었어. 자, 지금 여전히 뭔가 소통이 안 되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중에서 이 6개 중에서 이제 7개, 이거 7번째 빠졌고 뭐뭐 하다. 자, 뭐 물어볼래요? 이 중에서? 뭐를? 그렇죠. 뭘 먹었는데, 뭘 먹었는데, 뭐 동물과 또 옆했네요. 뭘?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가 다시 또 대답을 합니다. 1등을 이라고 하네요. 우리 애가 먹었어 1등을.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정보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들 이거 무슨 1등인지 알아요? 무슨 일? 뭐 1등인지 알아요? 반에서 뭘 1등했는데요? 반에서 1등이 뭔 1등인데? 수학이요? 영어요? 과학이요? 달리기? 싸움? 또 무엇을 궁금하죠? 이 1등이 뭔 1등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1등? 뭘 1등 했는데? 라고 또 물어보네요. 이 1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경시대회에서 1등 했대요. 경시대회를 1등 했대요. 자, 또 뭐가 궁금하죠? 이 단어를 봐봐요. 그렇죠? 어떤 경시대회인데? 뭔 경시대회인데? 자, 그랬더니 영어 경시대회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더 추가적으로 물어본다면 뭘 물어보겠어요? 언제 1등 했어? 또는? 어떻게 1등 했어? 왜 난 굳이 궁금하진 않아요. 네, 멋지게 잘하고 싶으니까 그러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남자는 지금 물어보는 게 뭐 언제? 오늘 3시에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 지금 방금 나왔던 노란색 정보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정보 순서대로 다시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 애가 그 다음에 어쨌다고 먹었어. 뭐를? 1등을. 또 뭐를? 경시대회를. 또 뭐를? 영어를. 언제? 오늘. 자, 지금 방금 이 순서는 이 A라고 하는 여자가 B라는 남자의 뭘 자극시켰죠? 호기심을 자극시켰죠. 지금 이 어순은 이 B라는 남자 호기심의 어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걸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my son. 그 다음 먹었어 영어로. 네, 망했어요. 네, 1등을 이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말과 이건 차이죠. 자, w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win. win이 실제로 얻다라는 뜻이에요. 얻다. 좋은 것 따위를 얻을 때 w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과거로 won. 그다음 1등은 뭐죠? 쉽죠? the first. 네, 그다음 경시대회 뭐죠? 영어로? contest. 그 다음에 영어는 English. 언제? Today. 자, 이거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My son won the first at a contest of English today.
자, 지금 이 문장은 영어 문장 중에 아무런 문법적인 하자가 없는 너무나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에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영어의 어순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남자의 호기심의 어순과 동일하다라고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걸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건지 한번 우리말 어순으로 다시 바꿔봅시다. 자, 뭐부터 나옵니까? 우리말은 우리 애가 이걸 다시 한번 배치해 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 영어 경시대회에서 1등을 먹었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지금 우리말과 영어의 어순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고 정반대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요, 또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정보는 수집이 됩니다. 우리말 이해가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 오늘 영어 경시대회에서 1등을 먹었어. 우리 애가. 자, 누가 1등을 먹은 겁니까? 우리 애가라는 거 알 수 있죠. 맨 뒤에 붙여줘도. 자, 이렇게 말해도 우리 애가 1등을 먹었어. 오늘 영어 경시대회에서. 언제요? 오늘요. 그렇죠? 우리 애가 먹었어. 1등을. 오늘 영어 경시대회에서. 뭘 먹었다고요? 1등을요. 자, 지금 우리말은 순서를 뒤죽박죽 바꿔도 주어는 항상 뭡니까? 여기서 우리 애가. 목적어는 항상 뭡니까? 1등을이죠. 우리말은 어순을 막 바꿔도 목적어가 뭔지 주어가 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어에는 없는 무언가가 우리말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뭐죠? 그렇죠. 조사라고 하는 거. 조사. 예. 조사가 뭐예요? 은는이가 을를 이런 것들을 조사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영어에는 이런 조사라는 게 있어요? 은는이가 을를?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영어에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말에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에 대한 신경 안 쓴다? 순서, 어순에 대한 순서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에? 조사라고 하는 감각에 의존해서 소통하기 때문이죠. 은는이가가 붙었는지, 을을이 붙었는지, 뭐뭐에게라는 말이 붙었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어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이 조사라고 하는 감각을 뭘로 대신하냐? 아까 이야기했던 남자의 호기심의 그 어순, 뭐요? 자리라고 부르죠. 이 자리라고 하는 걸로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영어와 우리말의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종합 정리해 보자면 영어의 어순은 뭐랑 똑같다? 호기심의 어순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호기심의 어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죠? 아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죠? 누가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찐다고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 무엇을 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정보를 넣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됐었죠. 자, 이게 바로 지금 영어의 어순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이것만 기억한다면 저도 최소한의 기본 문장들은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문법적인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조금 더 문법적으로 이걸 우리가 그 말의 주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것이 은는이가 붙어있는 걸. 그 다음 뭐뭐 한다라고 하는 걸 서술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무엇을 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에 대한 대상체라고 이야기하겠고, 그 다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고 하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부차적인 정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제 더 문법적으로 용어를 바꿔보자면 주체는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서술적인 내용은 서술어라고 부르고 대상체는 목적어, 부차적인 정보는 부사어라고 불러요. 자,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문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한 얘는 뭐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 수업이 어렵다, 영어 수업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스타 강사, 아무리 재밌게 가르치는 스타 강사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문법적인 용어가 머릿속에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면, 정확히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수업을 들어도 영어 수업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앞으로 어떤 선생님이든 이 주체라고 하는 거나 문장 맨 앞에 붙어서 우리말로 은는이가가 붙는 것들을 그냥 주어라고만 말할 거고, 뭐뭐 하다라고 하거나 서술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건 다 서술어라고 말할 테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어떤 두 학생과 선생님들 간의 하나의 암호 소통이에요. 소통 암호. 자, 그래서 꼭 제 수업 시간에는 제가 문법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굉장히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순간순간 여러분이 정확히 입력하시고 외워두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소통이 안 될 겁니다. 저와의.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하나씩 들어가면서 더 설명을 하고요. 오늘 사실 크게 볼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이 자리 각각의 자리들을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영어 문장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자리는 무슨 자리다? 주어 자리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자리를 한번 정보로 채워줘 볼게요. 어떤 이 배움이라고 하는 정보로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겠네요. 그냥 배움은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뭐를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채워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대학생들이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자, 지금 이 세 개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배우다라는 정보가 다 들어있지만 약간 좀 형태가 다르죠. 위에는 어떤 형태로 채워졌습니까? 조금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단어 형태로 채워졌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무슨 형태로 채워졌어요? 구의 형태로 채워주고 있죠. 네, 뭘 중심적으로? 동사를 변형시켜 동사 중심적으로 채워주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가 뭐를 한다라는 문장, 우리 문법적으로는 절이라고 부르죠. 절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이 주어 자리에 넣어줬네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 수업 시간에 앞으로 이걸 단어로 채워주는 것, 이걸 동사를 변형시켜 채워주는 것, 이걸 절을 변형시켜 채워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단어로 동사로 절로. 영어의 서술어 자리, 이 다음에 나온 서술어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리가 다 이 세 가지 형태로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핵심 정보입니다. 제 수업에. 자, 그러면 주어 자리가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로 채워주고 나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자리가 나온다 했죠? 누가가 나오면 그 다음 뭐 나온다? 어찐다고라는 서술어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서술어 자리가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떨어지게 되냐? 이 뒤에 이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서술어가 나왔냐에 따라서 그 정보가 필요한 정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적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라고도 부른다? 보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동사편 들어가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이 정보까지가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 정보가 됩니다. 그래, 필수 정보.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정보가 나온댔죠? 이 다음에 부차적인 정보가 나오겠죠. 그게 육하 원칙으로는 어떤 개념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정보였죠. 우리가 그 정보를 뭐라고 불러요? 부차적인 품사다라고 해서 부사어 자리라고 부릅니다. 부사어 자리. 자, 그러면 다시 지금 이게 끝이에요. 영어 문장 보는데요. 다 모든 문장이 다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영어 맨 앞에 나오는 자리 무슨 자리라고요? 주어 자리. 자, 누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자리는 어떤 자리요? 서술어 자리. 어찐다고. 자, 이 서술에 따라서 뒤에 정보가 필요한 정보가 달라지는데 그게 뭐 아니면 뭐라고요? 목적어 아니면 보어라고요. 목적어 아니면 보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도 되고 안 나와는 자리가 무슨 자리다? 부사어 자리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교재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맨 상단에 나와 있죠. 지금 똑같은 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볼 때는요, 여러분이 이게 영어의 문장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문장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시선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영어 문장 볼 때 이렇게 시선이 움직입니다. 전혀 앞에서부터 보지 않고 어떻게 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리말로 먼저 짜 맞추기 위해서 막 순서를 바꿔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절대 정확한 해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동그라미 안에 뭐 아예 다른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볼 때는 무조건 지금 이 순서를 생각하시고 어디서부터? 앞에서부터 자꾸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영어 문장을 요리에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요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돼지김치찌개를 만든다. 돼지김치찌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혹시 저기 가봤어요? 저기 시내 그 천변 있는 데서 구시청 쪽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길에 돼지엄마가 엄마 돼지인가? 엄청 맵다는데 엄마네 돼지집. 엄마네 돼지인가? 거기 나도 얘기만 계속 들어가는데
너무 맵다더라고 안 갔어요. 아직까지 맛없어요? 매워요? 엄청 매워요? 근데 먹어야 김치 아 왜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김치. 우선간 우리가 돼지 김치찌개를 끓인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재료가 뭐가 있죠? 가장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김치. 그냥 김치 들어가야 되고 잘 익은 김치, 고기. 네, 돼지고기, 그다음 물. 너희들 요리 안 해봤죠? 양파. 양파, bon기름이요? 볶음. 아, 네, 뭐 그렇게 처음에 그 김치 볶음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이게 있잖아요. 찜이에요? 네? 찌개가 아니라 찌개. 찌개예요. 파, 라면. 마늘. 그거 이걸 좀 해봤네. 소금. 소금을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소금을 넣을 수도 있죠. 김치를 씻어서 할 때는. 두부. 네, 앞으로 그 여러분들의 그 남편들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껴지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하면서 어떤 그 가장 필요한 재료들도 있고 또 넣으면 더 맛있어지는 그런 부차적인 재료들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이 요리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영어 문장에서도 어떤 필요한 재료가 있고 불필요한 재료 또는 부차적인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런 재료들을 우리는 품사라고 부릅니다. 팔품사. 자, 그래서 사전적 정의론 이렇게 적혀 있네요. 단어를 그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분류하는 거야? 가장 광범위하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가장 크게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게 몇 품사라고요? 팔품사라는 거죠. 자, 팔품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보통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 아무튼 그쯤에 배울 거예요. 팔품사를. 근데 기억 안 나죠, 잘. 다시 이야기를 하면 안 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문법적인 용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봐요. 여기 이거 품사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뭐라고 대답하냐면 좋아요. 네, 주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이거 분사는 품사예요? 아니에요? 하면은 품사예요 라고 막 대답을 하거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자, 우선 팔품사라고 하는 게 뭔지 정확히 이해를 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시작. 명사, 해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자, 지금 이 8개를 우리가 팔품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이 팔품사 하나하나씩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뭔지. 먼저 명사라고 하는 거는 앞에 이름 명자를 써서요. 이름 명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웁니다. 명사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고유명사, 추상명사, 그 다음에 보통명사, 물질명사, 집합명사 해서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서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서 외우는 거는 저는 별로 비추해요. 그냥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5가지 분류는. 우리는 분류를 최대한 안 할수록 좋아요. 분류를 많이 하면요, 이게 막 자꾸 뭔가 보따리를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끄집어내서 쓸 때요, 다 풀어봐야 돼요. 다 풀어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류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명사를 볼 때 정말 시험에 필요한 딱 2가지만 보도록 합시다. 자, 이 2가지 뭐라고 적혀 있죠? 셀 수 있는 명사냐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냐. 그걸 영어로는 셀 수 있다는 countable이라고 하죠. 그래서 countable 명사를 noun이라고 하기 때문에 countable noun 줄여서 앞으로 cn이라고만 기입을 해놓을 겁니다. 그 다음 셀 수 없는은 앞에 on을 붙여서 uncountable noun 해서 un이라고 적을 거예요. 나중에 또 un이 뭐지? 막 이러고 있지 말아요. 왜 이렇게 2가지로 분류를 하냐? 제가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 절대 분류가 정확히 나뉘지 않는다는 걸. 자, room은 방이죠. 방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그래서 보통명사라고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요, room은 불가사명사로 나옵니다. 또 왜요? room이 원래 공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공간은 셀 수가 없죠. 공간은 셀 수가 없는데 그 공간을 벽으로 쳐가지고 나눠놓은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되죠? 하나의 공간이
단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추상명사가 되면서도 이때는 물질명사가 되면서도 이때는 뭐가 돼요? 보통명사가 되는 거예요.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물도 볼까요? 물 같은 경우는 기체액체 고체 개념으로서 물질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개념이죠. 물질명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이 뭐 마트라든지 이렇게 편의점에 갔을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가서 물 한 병만 주세요. 물병에 담겨있는 물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뭐라고 합니까? 그냥? 네, 물 하나 주세요 라고 하죠. 근데 그때 진짜로 물 하나 주라는 게 이 물을 뭐 하나 주라는 겁니까? 아니죠. 뭘 주라는 거죠? 물병에 담겨있는 물 상품을 주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water 이렇게 씁니다. Give me water please. 물론 구어체적인 표현이긴 하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떤 문법적인 분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게 언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법적인 분류를 만들어 놓고 언어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미 말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법학자들이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분류를 나눠놨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가 나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류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또 예외적인 게 생기는 거고요. 자, 그 정도 간단하게 이제 명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대명사라고 하는 거. 자, 대명사 하면은 보통 he, she, 그, 그녀, it, 그거, this, 이거, that, 저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사를 대신해서 받아줄 수 있는 걸 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대명사예요. 왜? this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진짜 찾아줘야지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찾아주려고 하지 않고 this is 하고 있으면 이것은 이라고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죠. 정확히 그럼 그 문맥의 흐름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통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정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대명사라고 하는 건 명사를 대신한다라고 해서 대명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대명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떤 명사를 다시 받아주고 있는가를 찾아줘야지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품사가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사라고 하는 거는요. 자, 그럼 우리말로 했을 때는 어미가 뭐뭐다 라는 말이 붙는 것들을 전부 다 일제히 동사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동사는 이 동이 무슨 동이죠? 한자로는? 움직일 동이죠. 움직임이 들어가 있는 게 동사입니다. 상태를 서술하는 거는 보통 뭐라고요? 형용사라고 하죠. 그래서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요. 근데 물론 동사 중에도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또 수업 진행하다 보면 상태 동사라고 따로 제가 분류를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예문으로 The sky is blue 해서 지금 is는 의미가 없지만 뭐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The shop opens at 9 a.m. 가게가 문 엽니다. 9시에 연다라는 지금 일반 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I want to go there. 자, 이 경우에는 여기 두 개의 동사가 보이지만 우리가 이럴 때 이놈을 본동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놈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면은 이런 동사의 구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품사입니다. 자, 형용사. 형용사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명사를 보여준다, 수식해준다라고 이제 다 일반 문법 체계에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말을 달리하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 아니라 명사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좀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나중에 형용사 들어가면 더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수식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보통 명사의 앞이에요, 명사 뒤에라고 생각해요? 우리말을 할 때요. 우리말 할 때. 무조건 앞이죠. 무조건 앞이죠. 명사 앞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을 볼 때 명사 앞에 있는 형용사는 잘 보나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다르게 명사 뒤쪽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뒤쪽에서 수식한다, 뒤쪽 위치에서 수식한다 해서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후치 수식 같은 경우에 형용사를 여러분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언어로서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리면 뒤에 붙는 형용사는요 수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 명사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이 명사를 부연 설명해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people who will lead a residence 이랬어요. 그러면은 I want some people, 나는 원해요 몇 명의 사람들을, 그 다음에 who will lead a residence 이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이 떨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끌 거예요 우리 주민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걸 우리의 주민을 이끌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말처럼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뭐 해준다? 설명해준다 라는 말로 좀 붙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쉬운 문장으로 한번 형용사 용법을 볼게요. She's beautiful. 자, 이렇게 비동사 뒤에 붙어서 이렇게 이 she라고 하는 명사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This is a beautiful flower. 그래서 명사에 이렇게 앞쪽에 바로 앞이나 뒤에 붙어서 바로 이 명사를 전치나 후치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사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부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처럼 수식이나 강조를 해주는 역할이 바로 부사인데 형용사와 차이점이 뭐냐? 먼저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차이점은 형용사가 아까 어떤 품사와 같이 뭐라는 데 있죠? 명사랑 같이 붙어 있다 했죠? 자,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품사를 수식, 설명, 강조해 주는 것이 바로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은 육하원칙 개념 중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정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부사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시작. 동사나 형용사 또는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앞이나 뒤에 붙어서 수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보면 She's always kind. 항상, 언제라는 개념으로 kind 형용사 앞에 붙었죠. 항상 친절한. 그 다음 He runs fast. 그가 달린다는 문장 맨 뒤에 붙어서 어떻게? 라는 개념으로 빠르게 라는 개념이 맨 뒤에 붙었네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의 이 전이 무슨 전일까요? 그렇죠, 앞전이에요. 치라는 말은 거기다 위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치할 치. 그러면 앞에 위치해 있다는 게 바로 전치사인데 어디 앞에 위치해 있냐? 자, 전치사는 어떤 품사 앞에 위치할까요? 뭐요? In the room. 어디 앞에 있어요? 인이? 명사 앞에 있죠. 그래서 명사 앞에 항상 위치하는 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라고 하는 건요, 보통 어떨 때 써주냐면 문장을 다 말했어요. 문장 다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신나게 놉니다. 나는 신나게 축구를 합니다. 문장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운동장이라는 명사를 더 붙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운동장에서라는 말이 필요하죠. 그때 명사를 그냥 운동장 이것만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이 다 끝나는데 거기다 명사를 더 붙여주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전치사가 중간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자리가 되면서 상황과 상태를 서술하는 의미가 내장되어 있다. 자, 그러면서 예문을 보면 sit on a chair, 앉아. 어디에 붙어서? 의자에 붙어서. 그 다음 pick up the phone, 집어 위로 뭘? 전화기를. 그러니까 집어 올려라는 거죠. 그 다음 give it, 그걸 줘 to me, 나의 쪽으로.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명사 앞에 붙어있는 전치사들이네요. 자, 나중에 전치사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액션으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만이도. 자, 그 다음에 7번째 품사입니다. 자,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라고 하는 건요, 전치사보다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개념이에요. 자, 아까 문장이 끝났댔죠? 그리고 나서 명사를 붙여줄 때는 전치사가 필요했어요. 이번엔 뭘 붙여주려고 해요? 문장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나는 운동장에서 신나게 축구를 합니다. 왜?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라는 말을 붙여준 거 지금 뭐죠? 저를 붙여줬죠. 때문에라는 말이 있었죠.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접속사는 뭐냐면 쉽게 문법적으로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마침표 안에 끌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풀칠을 해주는 게 바로 접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다 알고 있는 게 뭐 이런 and라든지 또는 or 이런 것들이죠. 가장 기본적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접속사가 이 지금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고 있죠. 얘는 원래 문장과 문장이었는데 이게 축약해서 단어와 단어까지 연결해주는 접속사도 있어요. 이것도 접속사 들어갈 때 설명해드리고요. 자, 마지막 오늘 보고 영영 안 볼 품사입니다. 감탄사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interjection이라고 하는데 inter란 말은 중간에 끼어든다는 뜻입니다. 아무데나 끼어들 수 있고 그냥 감정을 드러내는 어떤 감탄사들.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몰라도 됩니다. 얘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자, 팔품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이 팔품사 정확히 다 외워보려고 합시다. 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맨 처음에 문장 맨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거 뭐요? 명사. 자, 그리고 영어에서는 반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번 똑같은 명사가 나올 거면은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줍니다. 그걸 뭘로 받아주죠? 대명사로 받아주는 거죠. 대신한다 명사. 자, 그 다음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문장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뭐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는 거죠. 소수의 자리에 들어가겠죠. 아까 말했던 어찐다고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나왔던 이 명사를요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뭐죠? 형용사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가 명사를 설명했다면 그 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개념으로 다른 품사들을 더 수식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죠? 부사라고 불렀죠. 자, 이제 문장이 끝났습니다. 이 문장이 끝났는데 뒤에다가 명사 덩어리가 하나 더 오고 싶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전치사가 필요하죠. 자, 여기다가 문장을 더 넣어주고 싶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중간에 접속사. 문장 다 끝났다. 느낌표 꽝. 감탄사.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에 뭐요? 명사. 그 다음 이거 받아준다. 대명사. 문장의 가장 핵심이다. 동사. 명사를 다시 설명한다. 형용사. 그 다음에 형용사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한다. 부사. 그 다음에 문장 뒤에 명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전치사. 문장을 연결시켜준다. 자, 다 끝났다. 자, 그냥 이제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다 외웠죠? 네. 자, 이제 제가 이 팔품사라고 하는 걸요 잠깐 색깔의 비유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색깔의 비유해서. 자, 아까 봤던 팔품사입니다. 자, 이 팔품사를 지금 제가 색깔로 지금 좀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빨간색은 품사가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들어있네요. 뭐랑 뭐죠? 명사랑 대명사죠. 자, 잘 기억하세요. 빨간색은 뭐라고요? 명사, 대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검정색은 뭐랑 뭐죠? 동사와 전치사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죠? 형용사죠. 노란색은 부사, 녹색은 회색. 네, 눈에 띄지도 않죠? 네, 없어도 돼요, 쓰레기. 자, 그러면 잠깐 안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시 무적 파워레인저라고 알아요? 진짜 모르구나, 요즘 세대들은. 아, 근데 우리 때는 진짜 다 알았어요. 우리 때는 진짜 다 알았어. 프레시 못 봤어 나는. 프레시맨 알아요, 그럼? 알아요. 프레시맨. 네, 노래하네? 지금 아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알죠 지금. 다시 또 찾아야지. 우리 얼라때요. 5, 6살 때. 어떻게 키 크? 프레시맨은 내가 5, 6살 때 나온 거예요. 은하철도 그래요? 언제 나왔어요? 야 우리 오빠 뜨거 봤는데? 봤는데 비디오 봤나? 셀럽도 봤어. 나 서산에 있었을 때 셀럽도 봤고. 그 웨딩 피치인가? 누구냐? 그 있잖아요. 그 있잖아. 태권브이? 엄마가 비디오를 보고. 비디오 잘 그게 여기 야 어떻게 파워를 몰라? 찾았어. 매직버스 어. 미라클 퀴즈가 나왔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아 그거 알아요. 그거 좋아했는데. 어제 핑크 왜 없어요? 피부 있잖아요 여기. 아니 영원히 팔품사였다고요? 핑크가 내가 수업을 다시 만들게요. 자, 지금 보면은 빨간색은 항상 내 톡이에요. 1호기 항상 주인공이에요. 빨간색이 항상 주인공입니다. 빨간색이 항상 주인공이에요. 항상. 자, 그 다음에 2호기가 보통 검은색이죠. 네, 근데 검정색이
빨간색보다 더 파워가 세요. 원래 항상 이 여기가 더 파워가 세요. 자, 그 다음에 3호기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은 항상 이 극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어떤 역할? 빨간색 보조 역할을 해요. 네, 빨간색 보조 역할. 빨간색이 막 그 이제 얘 가면 벗고 막 대학생활 하면서 막 힘든 일 있고 하면 막 고민 들어주고 막 그게 파란색 역할이에요. 옆에서 알람만 끼고.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은 보통 여자죠. 예. 자, 여자 배우 맞죠? 그리고 제 남자인데. 아니 남자요? 아니에요. 이상해요. 여기가 여자가 있어요? 제일 핑크가 여자고 나. 아니에요. 둘 다 여자예요. 다 남자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다 나 안 해. 보통 이 노란색은 뭐예요? 보조 역할이죠. 보조. 여기서 보조 역할. 자, 그 다음에 녹색이 뭐냐면은 녹색이 나중에 나와요. 처음부터 안 나와요. 한 중간 정도 가면은 중간 정도 이제 후속편을 데리고 올 때 녹색이 나와요. 그때. 그러니까 원래 5명인데 지금 여기 6명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이잖아요. 자, 그럼 다시 복장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녹색은. 그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여기 돌아와서 얘네들의 역할이 보입니다. 자, 빨간색은 항상 뭐라고요? 주인공이라고요. 빨간색은 항상 주인공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도 항상 있어야 돼요. 검정색도 항상 있어야 돼요. 두 개만 모이면은 둘이 가장 파워세기 때문에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빨간색과 검은색만 있어도 문장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 빨간색을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애가 무슨 색이라 했죠? 파란색이라 했죠?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이 빨간색을 도와주니까 나머지 보조 역할을 하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부사. 그러니까 부사는 뭐예요? 동사나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수식 강조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후속편을 데리고 오는 건 무슨 색이라고요? 접속사라고요. 감탄사는 없어도 돼요. 자, 그럼 봅시다. 봐요. 이제 이걸 영어로 바꿔볼게요. 자, 이 단어를 알아둬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표기할 거니까. 명사는 noun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쓸까요, 제가? n이라고만 쓸 겁니다. 마찬가지 pronoun도 같은 빨간색 계열로 n이라고만 쓸 겁니다. 네, pronoun, 대명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동사, verb는 줄여서 뭐만 써요? we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adjective라고 있는데 여기서 줄여서 a만 쓰거나 adj까지 쓰거나, 그 다음에 부사는 adverb, 뭐만 써요? ad만 씁니다. 이거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는 a, 부사는 ad. 봐봐요, 이것도 verb가 동사죠. 예, 동사에 뭐 있다? add, 더했다는 겁니다. 동사에 항상 붙어있는 애요. 자, 그 다음에 preposition, 그냥 전치사 P라고 쓰거나 아니면 PREP라고 쓸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conjunction, 접속사 CON이 붙어있으면은 뭐 together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래서 C라고만 쓰거나 CONJ라고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마지막 상관관계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적어놓으세요. 여기다가 첫 번째 교재에다가 활동사 있는데, 자,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빨간색 앞뒤에 뭐가 붙어있어요? 파란색 붙어있어요. 형용사. 네. 자, 그 다음에 검정색이 나오면 무조건 그 뒤에 뭐가 나온다? 빨간색 나온다. 동사나 전치사 있으면 그 뒤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는 거죠. 빨간색들. 그 다음 노란색이 있다는 거는 노란색 뒤에 또 노란색이 나오거나 검정색이나 파란색,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들을 수식 강조해 준다고요. 또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동사나 절 전체.
절 전체.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 이제 보여주는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 문장 구조예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게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뭐예요? 빨간색 누가예요, 누가? 그럼 그 다음 뭐 나온다고? 어찐다고 동사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뭐를? 검은색 뒤에는 빨간색 나온다 했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또 명사를 데리고 올 거면 뭐 필요하다고? 전치사. 근데 왜 여기 검은색 동사가 안 나오냐?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preposition 전치사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빨간색 앞뒤에 뭐 붙을 수 있다고? 파란색. 파란색은 앞뒤에 뭐 붙을 수 있어? 노란색. 검정색 앞에도 노란색 붙을 수 있다 그랬고, 문장 전체에도 노란색이 이렇게 앞뒤에 붙을 수 있는 거고, 노란색에 또 노란색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끝.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다 배울 겁니다. 자,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이 문장 전체를 이제 하나하나씩 다 훑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는요, 팔품사 있죠? 팔품사. 팔품사가 정확히 외우고, 얘는 이제 색깔들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